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한가운데가 뻐근하게 조여오고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왼팔은 점점 저려왔고 턱까지 통증이 번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큰일이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조그만 원룸에서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점점 의식이 멀어져 가는 그 와중에도 저는 몇 가지 행동을 했고, 바로 그 행동 덕분에 이렇게 다시 숨을 쉬고 지인들과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얻어가실 게 있을 겁니다. 혼자 사시는 분, 고령인 지인분, 혹은 언젠가 닥쳐올 위기를 막고 싶은 모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저는 81세 박영수, 서울 강북구의 낡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입니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딸 민서는 부산에 살아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며 창밖 단풍진 나무를 바라봅니다. 이 고요한 일상이 나를 위로하지만 혼자 사는 삶에는 늘 막연한 공포가 따라다녔습니다. 내 몸을 챙겨줄 사람이 이 집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냉장고 문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자석으로 붙어 있습니다. 비상시 대처 요령, 심장마비, 뇌졸중, 낙상 등 응급상황 대처법. 그중 심장마비 요령은 이렇게 적혀 있죠. 1. 모든 행동 멈추기. 2. 119 신고. 3. 문 열어두기. 4. 아스피린 씹기. 5. 비스듬히 눕기. 6. 문자 보내기. 7. 4초, 6초 호흡. 이 메모는 2년 전 지역 보건소에서 들은 심장 전문의의 강의와 여러 건강 강연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장재식 교수는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오지만 준비하면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큰 건강 문제 없이 살아왔지만 혼자 사는 노인에게 갑작스러운 위급 상황은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매일 아침 이 메모를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냉장고 옆 빨간 봉투에는 아스피린 2알과 딸의 연락처가 들어 있습니다. 설마 내가 겪겠어?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죠. 그날 아침 찻잔을 들고 창밖 단풍을 바라보던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가슴을 꾹 누르는 듯한 압박감이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가 반만 채워지는 듯 답답했고 가슴 중앙에서 시작된 무거움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곧 왼쪽 팔뚝이 저릿저릿해졌습니다. 마치 가느다란 바늘이 팔 안쪽을 찌르는 듯한 미세한 통증이 어깨를 타고 올라가 턱 아래로 퍼졌습니다. 턱은 욱신거리며 뻐근했고 치아가 시린 듯한 불편함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마와 손바닥에는 끈적한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으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안은 바싹 마르고 명치 끝이 채한 듯 쓰라리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좁아지는 듯 했고 심장은 느리지만 묵직하게 쿵쿵 뛰는 듯 했습니다. 사실 이 느낌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비슷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살짝 무겁고 왼팔이 저릿했으며 숨이 약간 가빴죠. 하지만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30분쯤 쉬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피로겠지. 요즘 너무 무리했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81년을 건강히 살아왔으니 설마 심각한 문제일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죠. 보건소 강의에서 들은 심장마비 환자의 절반이 하루 전부터 가슴 통증이나 숨이 차는 증상을 느낀다는 말이 떠올랐지만 그때 좀 쉬니까 괜찮았잖아. 이번에도 그러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증상은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가슴의 압박감은 사흘 전보다 훨씬 무겁고 왼팔의 저림은 전기가 흐르는 듯 선명했습니다. 턱의 욱신거림은 마치 누가 턱을 쥐고 흔드는 듯 했고 식은 땀은 셔츠가 축축해질 정도로 흘렀습니다. 속울렁거림은 점점 심해져 마치 구토 직전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체한 게 아니야.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거야. 어제 저녁 된장찌개가 짰던가? 좀 누우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손바닥에 끈적한 땀과 가슴의 조임은 점점 더 강해졌고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심장마비? 병원 가는 게 귀찮아. 민서한테 걱정 끼칠 텐데. 그 순간 보건소 강의에서 장재식 교수가 했던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심장마비 전조 증상은 미묘하지만 무시하면 생명을 잃는다. 가슴 통증, 팔 저림, 식은땀, 숨참은 심장이 보내는 경고다. 나는 냉장고 메모를 떠올렸습니다. 증상이 메모에 적힌 그대로였다.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또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영수야, 혼자 사는 너를 누가 구해줄 거야? 지금 아니면 늦어. 갈등이 머릿속을 휘저었지만 점점 더 강해지는 가슴 압박감과 떨리는 손끝이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메모대로 해야 해. 잘못된 게 아니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찻잔을 조심스레 내려놓고 주방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심장마비다. 그냥 체하거나 피로한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상황이 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더 가빠지고 가슴은 묵직하게 조여왔습니다. 왼쪽 팔은 점점 더 저려왔고 턱은 욱신거리며 무겁게 당겨졌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식어가며 떨렸고 이마와 손바닥에서는 끈적한 식은땀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쿵쿵 울렸고 귀에는 그 소리만이 커다랗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저녁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에 가슴이 살짝 답답하고 팔이 저렸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잠깐이었고 집에 와서 누우니 괜찮아졌기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타지려니 날씨가 추워서 그렇겠지 운동이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분명 심장이 보냈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했고 지금 이 순간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왜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왜 민서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났습니다.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 많다며 강의도 찾아가 듣고 냉장고에 응급요령까지 붙여놨던 제가 정작 몸이 보낸 경고를 그냥 지나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진다면 그걸 슬퍼할 사람이 있을까? 딸 민서는 부산에 있고 요즘엔 안부 연락조차 뜸했습니다. 일부러 멀리한 것도 있습니다. 괜히 짐이 될까봐 걱정 끼치기 싫다는 마음에 스스로 연락을 줄였습니다. 가족에게마저 마음을 닫았던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건 제 지난 행동들이었습니다. 저는 참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었죠. 같이 운동 다니던 박노인이 대포집에서 막걸리 한잔하자고 하면 저는 같이 마셔놓고도 요즘 현금이 없다며 10,000원을 내기도 아까워하곤 했습니다. 정씨 생일이라고 동네 사람들 불러 삼겹살을 구울 땐 저는 일부러 늦게 가서 고기 몇 점 집어먹고는 좀만 있다 간다며 뻔히 보이는 핑계를 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김노인이 심심하다며 찾아왔을 때는 저는 벨이 울리는 걸 알면서도 받지 않았고 다음날 마주치면 전화기가 고장났었네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찔렸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그냥 저 자신을 합리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의 것을 얻어먹을 줄만 알았지 내가 가진 걸 나눌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현명한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낡은 아파트에 저 혼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있으니 그 모든 기억이 부끄럽게 떠오릅니다. 이웃들과 가까워지면 부담이 될까봐, 친구들과 자주 보면 돈 쓰게 될까봐. 스스로 벽을 세웠던 저는 결국 아무에게도 연락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쓰러져도 찾아올 사람이 없다는 이 공포는 그 어떤 병보다 무섭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어깨 위로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문득 한 가지 감정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민서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사과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둔 비상 메모. 1. 모든 행동 멈추기. 지금은 그걸 따를 때였습니다. 절망과 후회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지금은 다음 단계로 가야 할 시간이다. 빨간 봉투, 아스피린, 이제 그걸 꺼내야 한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전히 숨이 차고 가슴은 쿡쿡 쑤셨지만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옆에 붙여둔 빨간 봉투. 거기엔 비상시를 대비해 준비해둔 아스피린 2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발걸음은 힘이 빠진 듯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봉투를 꺼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손등에 흐른 땀이 얼음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봉투를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아 2번이나 놓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겨우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코팅되지 않은 흰색 아스피린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장재식 교수님이 강의에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아스피린을 삼키지 말고 씹어 드십시오. 씹어야 약효가 빨리 퍼져 혈전을 녹이고 심장 근육의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또렷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스피린 하나를 조심스럽게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로 씹었습니다. 처음엔 이가 시큰거릴 정도로 딱딱했고 곧 입안 가득 쌉쌀하고 특유의 약 냄새가 퍼졌습니다. 혀끝이 마비되는 듯 했고 약의 가루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며 쓰디쓴 잔여감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이 저에겐 한 가닥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었지만 이 작은 알약 하나가 제 생명을 붙잡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물론 가슴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저릿했던 왼팔은 아직도 무겁고 턱은 점점 더 뻐근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도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무력한 상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조그마한 안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한 알이 나를 살릴 거야. 아직 죽을 순 없어.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며 이제 다음 단계 119 신고를 떠올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스피린을 씹은 뒤 곧바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려 숫자 버튼을 정확히 누르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화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간신히 119를 눌렀습니다. 연결음이 들리는 동안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 같았고 가슴의 통증은 식은땀과 함께 점점 깊어졌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3번쯤 울린 뒤 오퍼레이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119입니다. 어디 불편하신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심장, 가슴이 무거워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왼쪽 팔 저려요. 수유동 한빛 아파트 202동 703호 말이 끊기고 혀가 약간 꼬이는 느낌이 들었지만 끝까지 얘기하려 애썼습니다.
상대방은 재빨리 물었습니다.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혼자 계세요? 문은 열려 있나요?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혼자 있어요. 문은 지금 열게요. 그쪽에서는 절대 움직이지 마시고 최대한 안정된 자세로 계세요. 곧 도착합니다. 라고 했지만 통화가 끝나자마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그 고지라는 말이 과연 몇 분일지, 제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옮길 때마다 가슴이 쿡쿡 쑤셨고 호흡은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천천히 걸어가 손잡이를 살짝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바깥의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잠깐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문을 완전히 열지는 못하고 살짝만 열어둔 채 다시 거실로 돌아오려던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저는 겨우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됐어. 문은 열었고 119는 불렀고 아스피린도 먹었고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속으로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들어 딸 민서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민서야, 아빠 가슴 너무 아프다. 손이 떨려. 몇 글자는 오타가 났지만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 전송 소리를 들었을 땐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는 알았어. 누군가는 곧 올 거야. 저는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등 뒤에 쿠션을 넣고 상체를 세워서 가슴 쪽 압박을 줄이려 했습니다. 발 아래에도 작은 방석을 넣어 다리를 높였습니다. 장 교수님이 말하셨던 응급 자세였지요. 심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체를 세우고 혈류를 아래로 분산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눈을 감고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4초 들이쉬고 6초 내쉬기.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쉴수록 심장이 조금은 진정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머릿속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창밖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귀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누워있는 제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뜨겁게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올 거야. 조금만 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없습니다. 그저 고요함. 그게 마지막이었고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어딘지도 지금이 언제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귀에서는 삐삐거리는 기계음이 들렸고 코에는 산소호흡기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팔에는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온몸이 뻐근하고 무거웠습니다. 잠시 멍하게 누워 있었는데 곁에서 누군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 들리세요? 눈 떠보세요. 괜찮으세요?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의사를 불렀고 곧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분한 말투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응급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찾으셨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는 말은 못하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직도 입안은 텁텁했고 심장은 느리게 쿵쿵 뛰고 있었지만 통증은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민서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민서는 한 걸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정신 드셨어요? 아, 정말 다행이다. 저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문자 받았구나.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간호사는 우리를 잠시 내버려 두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고 의사도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민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우리 같이 살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그 순간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의사가 다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민서 옆에 앉아 차트를 보며 제게 천천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오신 건 급성 심근경색, 즉 심장마비였습니다.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차단된 상태였어요. 다행히도 빨리 조치를 취하신 덕분에 심장 손상이 비교적 적었습니다. 아스피린을 씹으신 것도 아주 잘하셨고 119에 바로 전화하신 것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두신 것도요. 구조대가 문을 부수지 않고 바로 들어올 수 있었고 덕분에 도착 후 2분 안에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냉장고 메모 괜히 붙여둔 게 아니었구나. 의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평소에 혈관에 찌꺼기, 즉 플라크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혈전이 생기면 그 부분이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됩니다. 이걸 심근경색이라고 하죠. 심장 근육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빠르게 혈류를 복구하는 게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막힌 혈관에 금속관을 삽입해 혈류를 다시 흐르게 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할 게 있다면 어떤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선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합니다. 이상적인 수치는 55mg 이하입니다.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음식 조절이 꼭 필요하고 특히 포화지방이 많은 고기, 가공식품, 버터, 과자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대신 오메가3가 많은 생선이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 채소, 견과류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에 3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정도면 좋습니다. 일주일에 5번 정도요. 절주, 금연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요. 스트레스도 가능한 한 줄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셔야 해요. 관상동맥 CT, 칼슘 스캔 같은 걸 통해 혈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민서는 메모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운이 좋으셨습니다. 증상을 알아채고 침착하게 대처하셨고 그 판단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엔 더 빨리, 더 철저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심장은 두 번째 기회를 항상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살았구나. 정말로 다시 살아난 거구나. 며칠 동안 병실에 누워 있으면서 저는 그날 아침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조차 어려웠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밖을 보던 그 고요한 순간부터 점점 짙어지던 가슴의 조임,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던 그 감각, 그리고 기억이 끊긴 그 직전까지가 마치 느린 파도처럼 마음속을 반복해서 밀려왔습니다. 병실의 침묵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구나. 그리고 정말 살아났구나. 의사는 시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막힌 관상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했고 심장 손상도 최소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19를 부르고 아스피린을 씹고 문을 열어둔 행동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지금 이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아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엔 묵직한 생각 하나가 가라앉듯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날 정말 죽었더라면 과연 누가 나를 아쉬워했을까? 딸 민서가 울면서 병실로 들어왔을 때 물론 저는 감사했고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건 가족이니까 그렇죠. 제 삶에서 가족을 제외하고 친구나 이웃, 지인 중에 누가 제 부고를 듣고 마음 아파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제 안에서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없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괜히 얽히는 거 귀찮고 돈 쓰는 자리도 불편했습니다. 박 노인이 막걸리나 한잔하자고 전화하면 늘 요즘 속이 안 좋아서라며 피했고, 경조사 초대가 오면 그 집이랑 그리 친한 사이도 아니잖아 하며 빠졌습니다. 옛 친구가 연락 오면 저도 반가우면서 괜히 바쁜 척하고 짧게 끊어버렸습니다. 정작 저는 아무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색함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엔 제 곁에 아무도 없게 만들었겠지요. 이번 일은 그 누구도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철저히 혼자 겪는 싸움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저로서는 심장마비는 제가 제 손으로 제 심장을 지켜야만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아, 진짜 사람은 혼자 죽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살면서 언젠가 죽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죽음이 몸 안에서 조여오고 있을 땐 모든 게 달랐습니다. 그때 제 옆에 손을 잡아줄 친구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막걸리 한 잔 나눠 마셨던 놈 하나라도 내보고 듣고, 야, 영수 그 친구 나랑 술 한 잔 자주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 한구석에서 한참 동안 그런 후회가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처럼 됐다. 나는 괜찮다는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내가 먼저 챙기면 바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마음을 닫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음 앞에 서보니 그런 자존심이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주어진 이 생이 지난 삶과 같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내 것을 조금은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내 장례식 날 한 사람이라도 영수 참 괜찮은 친구였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요즘 제 마음속에서 가장 선명한 바람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아침, 저는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입술이 말라 있었고 눈가는 부어 있었지만 제 눈동자만큼은 이상하리만치 또렷했습니다. 살아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마음이 몸 안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지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식이요법 자료를 정리해 냉장고 옆에 붙였습니다. 포화지방 하루 15g 이하, 고등어, 연어, 견과류 섭취 권장, 가공식품 인스턴트, 채소와 같은 말들이 보기 좋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은 견과류와 따뜻한 죽으로, 점심은 채소 위주의 도시락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나이에 뭘 그렇게 따지냐며 대충 때우고 말았겠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저는 다시 심장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분만 걷고도 숨이 찼지만 매일 아침 강가를 따라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30분, 일주일에 5번. 장재식 교수님이 말씀하신 중강도 유산소 운동 기준이었습니다. 운동 중엔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아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걷는 중에 만난 옆 동네 노인과는 매일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인사가 요즘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담배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40년 넘게 피워온 습관이었지만 이제는 그 향조차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술도 특별한 날 막걸리 한 병 이내로 줄였고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맞추며 밤늦게까지 TV를 보던 생활도 바꿨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지만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지면서 이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박노인, 정노인, 그리고 몇 명의 옛 동네 친구들이 막걸리 집에 모였고 저도 오랜만에 참석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자리에선 계산을 슬쩍 피하고 말수도 적고 분위기를 타지 않으려 눈치만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먼저 도착해 따뜻한 국물을 시켜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올 때마다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박 노인이 야, 영수 얼굴 좋아졌네. 병원 한번 다녀오고 사람이 밝아졌어라고 웃으며 말하자 저는 쑥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살아보니까 사람 얼굴이 제일 먼저 바뀌더라고. 막걸리 2병이 비고 안주가 한 접시 더 나왔을 무렵 정노인이 슬쩍 말했습니다. 야, 오늘 계산은 내가 할 걸게.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갔습니다. 계산서를 달라고 조용히 말하고 제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정노인이 물었습니다. 계산했어?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계산했어. 내가 예전에 잘 사주지도 않은 같아서. 친구들은 잠시 놀라더니 한 명씩 잔을 들고 살아 돌아온 기념이니까 오늘은 영수 목 인정이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는 재미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술잔을 나누며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고맙다, 다들. 내가 그날 아침에 정말 죽었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었을 거 아냐. 오늘 진짜 고맙다. 친구들은 별말 없이 웃으며 제 어깨를 툭툭 쳐주었습니다. 그게 세상 어떤 위로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냉장고의 메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마비 비상요령은 여전히 그 자리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새로운 문장을 하나 적어 붙였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사람, 좋은 마음, 이 3가지가 심장을 살린다. 다시는 그날 아침 같은 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 저는 오늘도 천천히 조용히 저 자신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었고 오직 제 손으로 제 생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아스피린 한 알, 119 연락, 살짝 열린 문, 그리고 천천히 누운 자세와 호흡 하나하나까지. 그 작은 행동들이 제 심장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증상을 체한 것 같다, 피곤해서 그렇다며 넘기십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흘 전부터 몸이 보내던 미묘한 신호들을 무시했고 그것이 생사의 기로로 이어졌습니다. 가슴 중앙의 압박감, 왼팔과 턱의 저림, 식은땀, 호흡 곤란, 속 쓰림, 이 5가지는 심장이 보내는 SOS입니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혼자 사신다면 꼭 대비하십시오. 아스피린을 준비하고 냉장고에 응급요령 메모를 붙여두시고 휴대폰 단축번호에 119와 가족을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그동안 들어두었던 의학 정보와 사소하지만 꾸준했던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엔 정말 훌륭하게 대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하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이 제게는 다시 살아갈 용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 하나, 운동 한 번, 친구들과의 술자리 하나에도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조금 더 나누고 고맙다는 말을 더 자주 하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꼭 준비하십시오. 언젠가 오게 될 그 예상 못한 날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작은 습관들이 결국 생명을 지킵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가슴 통증을 자주 호소하시는 가족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누군가의 심장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또 한 명의 심장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